재산 목록을 보면은 이 화면에서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상에 있는 그 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 맨 처음에 이제 그 예금하고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금과 같은 경우에 이번에 4월 달에 그 집행법 시행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5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되었죠. 예금에 대한 그 공제 최저 생계비 부분에 해당하는 185만 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 그 계좌에서 185만 원을 뺀 그 금액으로 재산 목록에 청산 가치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왜 그대로 150만 원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입법부에서 그것을 간과한 것인지 아니면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보험은 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또 개인회생위원이 그 질문에다가 16번 질문 보시면 그렇게 또 그렇게 보정을 해놨어요. 보험도 185만 원으로 기재를 해가지고 와라. 채무자 입장에서는 좋죠. 공제를 하고 재산 목록을 그 총 청산 가치가 금액이 줄어드니까 좋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서 보면은 보험은 185만 원이 아니라 공제해야 되는 게 아니라 150만 원만 공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그 보정명령은 좀 잘못된 보정명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회생위원이 착각을 해서 이런 보정명령을 냈는가? 왜 그랬을까? 쓸데없는 고민을 좀 해봤더니 이제 집행법과 관련된 그 246조 그 8호에 보니까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 이렇게 집행법 246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 예금 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했더니 개인회생위원은 예금과 보험과 뭐 비슷한 류를 등으로 해가지고 한 것인 양 착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등이 뭐냐를 찾아보니까 246조 1항 8호에 1개월간 생계에 필요한 예금, 그 예금에는 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 대체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통틀어서 예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예금과 보험 등으로 이렇게 착각하신 모양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까지 다 기재를 하게 되면 또 임대차 보증금도 이제 기재를 하게 되겠죠.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기재 내용은 그 책 14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보통 그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자금 대출도 받지 않습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질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그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약상 보증금이 나오고 반환받을 보증금이 생기는데 반환받을 보증금은 자기가 이것을 주택담보대출 받았으면 대출받은 그 대출금을 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질권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권 설정한 것을 담보대출을 했다고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그 교재에도 그렇게 적혀져 있지만 실제상으로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 받은 건 맞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질권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청산 가치에서 공제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공제를 해야 되죠. 그리고 어쨌든 입증 책임은 채무자가 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면 되겠죠. 꼭 어떤 경우에 보정이 납니다. 이거 그 대출 받은 거 맞아? 대출 받은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청산가치 넣을 때 임차보증금 전액을 다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증 잘 하면은 그것도 다 공제받을 수 있죠. 이 공제받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재산 목록 작성할 때 공제받는 이유가 청산가치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청산가치 범위를 상향해서 우리가 변제를 하면 되지만 청산가치가 아예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상관없죠. 청산가치가 전혀 모자라는 경우에는 굳이 이거에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청산가치의 그 금액 이론 차이 때문에 변제 금액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 공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시고 17번 질문을 보면 부부가 공동으로 회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 남편 임대차 보증금이 5,500만 원 정도 된다. 이거 그러면 공동명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결국에 지금 이거는 부부가 공동으로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남편 명의로 5,5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과연 이거를 남편 명의의 재산으로 다 볼 것이냐. 그죠? 반반이잖아요. 왜? 계약자가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재산이 이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묻는 질문도 결국에는 이거 다 남편 명의의 청산가치로 하게 되면은 남편이 청산가치가 높아지니까 이거 남편은 개인회생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잘못 판단하실 수 있어서 그 점을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결국에 뭐 임대차 계약서상에 계약자가 임차인 계약자가 그 남편 명의로 혼자 되어 있더라도 결국에 이거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마련한 임대차 보증금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절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2분의 1 처리를 하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결국에 부부 공동으로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을 처리할 때는 화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환가 예상액에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라든가 전세권, 임차권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들을 공제를 하고 청산가치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 18번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가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 시가에서 전세 보증금을 맞습니까? 네. 시가에서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가치로 보죠. 그 질문은 맞습니다. 시가에서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가치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나오고 설령 이 사람은 지금 질문하는 게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가 이게 뭔가 불리하게 적용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아무 상관없죠. 굳이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차권자로서 그 임차권에 해당하는 것도 당연히 그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권리금의 청산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권리금은 여기에서는 질문이 깁니다만 호프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 권리금을 오히려 여기에는 아직 자기가 권리금을 그 권리자한테 전 호프집 사장한테 권리금을 내줘야 되는데 아직 그 권리금을 3천만 원을 아직 다 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권리금도 전 호프집 사장을 채권자 목록에 넣어가지고 권리금을 넣는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 권리금의 재산 목록에다가는 어떻게 기재해야 되느냐 이런 희한한 질문을 하셨는데 채권자 목록에다가 권리금을 넣은 이상 재산 목록에도 전체 어떤 그 권리금에서 차액을 공제하고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경우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지금 질문이 애매모호한데 그런 차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탁부동산의 청산가치
빌라 대출 받으면서 담보신탁 받았는데 시가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가치로 산정해야 되느냐? 당연하죠. 이거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1번 질문을 보면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이 재산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고 신청인 소유 부동산은 100%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는 상황인데 신청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회생 신청 전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악용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당연히 본인 명의라 하더라도 부부 공유로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부 공동재산으로 그 지분 2분의 1을 평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리 있는 항변인데 어쨌든 본인 명의 한 사람 명의라 하더라도 공유 재산으로 주장을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면은 차량 청산가치입니다. 여기 그 질문상에는 나와 있는데 5천만 원짜리 차를 할부로 구입했는데 중고 시세는 3천만 원이고 대출금은 3,300만 원이다. 자동차 등록 원부에는 채권가액이 660만 원밖에 안 나와 있다. 그러면 660만 원만 공제해야 되느냐, 시가에서. 지금 시가는 중고 시세가 3천만 원입니다. 공제를 얼마를 공제해야 될까요? 이게 좀 자동차 등록 원부의 을구란에 해당하는 660만 원을 채무 금액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출금 3천만 원을 공제해야 되는 그 금액으로 볼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차량에 대한 등록은 공신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액에다가 을구란에다가 660만 원을 기재했더라도 그런 등록세를 이렇게 줄이기 위한 하나의 트릭으로 방편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채권가액이 660만 원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실제 여기에서 밝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대출금이 3,300만 원이니까 3,300만 원에 근접한 피담보 채권 얼마가 있겠죠.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퇴직금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의 퇴직금 같은 경우라든가 퇴직연금 가입장 소속 그 퇴직금인 경우에는 그런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퇴직연금 전체를 청산가치에서 제외를 해버리죠. 그런데 그 이외의 근로자들은 2분의 1에 대해서만 제외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여기 배우자의 퇴직금 질문사항에서 보면은 배우자에게 퇴직금이 있는데 본인의 퇴직금도 아니고 배우자의 퇴직금이랍니다. 근데 배우자의 퇴직금의 2분의 1을 재산목록 청산가치 반영하라, 이런 보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그렇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청산가치보다 높게 변제를 해라라고 하는 의도에서 회생위원이 그렇게 보정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상황으로 봤을 때 자기의 소득도 일부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생계비를 빼면은 터무니없이 적게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변제하란 말이냐.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려면 그 배우자 퇴직금이 엄청난데 어떻게 이거를 다 2분의 1을 반영하라 하느냐. 근데 물론 만약에 이 부부가 이혼한다고 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혹시 물론 이제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과 관련해 가지고 기여도에 따라서 그 모든 재산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경중을 비교할 때 결혼의 경력이라든가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는데, 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혹시라도 재산분할 받는다 하더라도 퇴직금에 기여한 바도 없고 나는
뭐랄까요,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다. 그리고 결혼 생활 기간도 짧다. 그러니까 이거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보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회생위원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다급한 경우에 청산가치가 높아져서 실제로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한다면 어떤 읍소를 해서라도 이렇게 좀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채무자의 편에 서서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면제재산 신청과 관련해 가지고 그 책 페이지 138페이지를 참조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보증금 중에서 그 일정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중에서도 최우선 변제권의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호되는 범위의 그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제재산 범위에 관련된 25번 질문을 보면 123페이지에 그 소액 임대차 보증금의 범위,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가지고 이 질문을 한번 보시죠. 일단 그 지역은 서울이랍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1억 8천이라고 하고요. 질권 설정이 1억 4,400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면제재산을 따질 때 임차보증금이 1억 8천이면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의 범위에 해당되는 금액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현재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8천만 원이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1억 1천만 원이죠. 1억 1천만 원인데 1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질권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공제를 하게 되면 청산가치는 3,600만 원인데 이게 맞느냐? 이 질문은 뭐냐면은 결국에 최우선 변제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있는 사람만 면제재산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결국에. 나는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면제재산에는 왜 3,6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잡히느냐? 이런 질문이죠. 근데 이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서울의 경우에 1억 1천만 원의 범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게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138페이지를 참조를 해 보시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지 않는 그 재산의 범위가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그 금액인 경우에만 그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지 않는 그 금액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고, 근데 면제재산 할 때는 면제재산 신청할 때는 또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설령 그 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임차 보증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00억 원이라도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그 일정의 금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요? 지금 이제 이 질문한 거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면제재산 신청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최우선 면제에 관련된 보증금 범위와는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600만 원까지, 이게 원래는 서울일 경우에 3,700만 원까지 보호되잖아요. 그럼 3,7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다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점도 혹시라도 착각할 수 있어서 넣어놨습니다. 배우자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면제재산 신청하는 경우에 아니 전세 아까도 앞전에서 본 바와 같이
배우자 이름으로 보증금이 있다. 그래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2,250만 원에 대해서 재산가치에 반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면제재산 신청을 그 2,250만 원, 그 면제재산 신청이 가능한 3,400만 원 범위 내에서 2분의 1 계산해가지고 1,700만 원 면제재산 신청을 했다. 그랬더니 이제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면제재산이 불가하다. 보정을 냈습니다. 이게 맞는 보정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채무자 회생의 파산에 관한 법률 383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있는데요.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규정에 의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안에서는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회생위원이 착각한 겁니다. 한마디로. 꼭 부인 명의의 보증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면제재산 신청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듯이 어쨌든 배우자 소유 보증금이라도 하더라도 배우자가 피부양자잖아요. 거기 조항상에서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면제재산 신청이 되죠. 이거 법 조항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그 회생위원한테 응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급여 압류나 가압류 적립금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그 재산 목록에서 콜에서 작성하실 때 가압류에 관련된 압류와 관련된 내용을 넣고 청산가치 판단 금액을 넣었을 때 제1회의 그 변제계획안에서 그 가용소득을 투입을 해가지고 변제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인데 28번 질문을 한번 보죠. 27번 질문도 같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금지 명령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 추심이 채권자가 신청했는데 중지 명령이 기각됐다. 압류 추심을 채권자가 압류 추심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중지 명령 신청했다. 기각됐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개시결정을 빨리 받아가지고 개시결정을 빨리 받으면 개시결정의 효력이 뭡니까? 중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금지 명령이 나지 않고 중지 명령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고 개시 결정이 되면 중지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셔가지고 그 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은 제3채무자 채무자 그 회사한테 개시 결정 받았으니까 이거 그 압류 채권자한테 주지 마라 그렇게 전화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아니다. 나 제3채무자는 나는 모르겠다. 개시 결정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대로 이걸 공탁하든가 나는 그 압류 채권자한테 그냥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개인회생의 개시 결정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 점은 중지의 효력이 있다는 거 하는 점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빨리 개시 결정문을 첨부해가지고 그 압류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든가 그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